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희망 규모가 정부의 목표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3,4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과 사직서로 반발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언제쯤 사태가 사그라들까요? 자, 민주당 공천 배제에 반발한 4선의 친문이죠. 홍영표 의원이 잠시 뒤 탈당 여부 등 거취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 등 추가 경선 결과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른바 슈퍼 화요일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선 재대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선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파동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새인데 자, 비명계 그리고 특히 친문계 의원들이 공천 관련해 반발이 거센데 친문 좌장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에 대해서 적잖이 파장을 낳았고요. 잠시 뒤에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 먼저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홍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분 뒤쯤에 이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셔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랜 기간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 탈당 입장 밝히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과 상의했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시 후에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탈당 상식과 시민을 믿고 예. 이제 민주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고심 많으셨을 텐데 잠시 뒤 11시 1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럼 탈당하신 다음에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를 일단 출마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번에 부평에서 출마해서 우리 부평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처지에 사실 임종석 전 실장하고 기동민 의원은 그제 잔류를 선택했는데 의원님 이른바 헤어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저는 민주당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또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과 역사 또 그 가치와 노선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희생물이 되면서 이렇게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에도 생각 못한 탈당이다. 민주당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탈당 후에 어떤 행보를 걷게 되실지 많은 분들 좀 관심 갖고 계신데 저희가 어제 얘기 나눴던 서른 의원과의 어떤 가칭 민주연합 혹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합류 또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이번 총선이 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에 무능하고 또 정치 보복만 일삼으면서 민주주의가 또 위기 아닙니까? 거기다 한반도 평화도 굉장히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번 이제 민주당의 밀실, 비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천으로 인해서 정말 사당화로 가고 있는 민주당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그 선동적인 팬덤 정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그런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총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그 사당화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이걸 저는 당연하게 그런 하나의 선택으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부터 그런 문제들을 또 서른 의원님이나 또 민주연대를 함께하는 분들과 논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민주연합, 민주연대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자, 며칠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죠. 많은 분들 보셨는데 현 당 사안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해주셨는데 지난번 그 만남이 오늘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정치적 어떤 거취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상황도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나 지금 선거의 판세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을 뿐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신경민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이 홍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좀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홍 의원님이 어떤 이런 결정에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공개 대화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이번 결정에 문 전 대통령이 좀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어떤가요? 아니 그냥 짐작하십시오. 네네. 예.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어제였나요? 자질 없는 리더라고 이렇게 비판하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 잡음과 탈당 어떤 릴레이 이런 거 관련해서 민주당 공천은 지금 물 흐르는 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밀실 비선 이걸 통한 어떤 사천 그리고 총선이 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온 국민,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어떤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는 어떤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총선에 나가셔서 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은 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또 한반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예. 우리는 항상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정의와 투명성, 신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과 연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제 모든 것을 던지려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로 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 뒤 잠시 뒤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홍영표 의원 말씀 쭉 들어봤는데 진소희 의원님 어떤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그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이 귀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 느낌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하는데 이게 자발적인 자의에 의한 탈당이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쫓겨 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창길 부대님 일단은 네. 홍 의원이 일단 민주연합, 민주연대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미래라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연합이 일단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홍 의원 탈당이 어떤 이런 세력들한테 좀 크게 좀 화랑산처럼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이제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시작하는 집에 어떤 분위기를 조금 흐트러뜨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탈당을 해서 민주연대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기폭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도움이 되고 분위기를 좀 그쪽으로 잡아가고 하는 역할은 당연히 하겠죠. 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국민을 믿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 현 정치권이 상식과 국민을 믿지 않는 정치권이 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설사 죽더라도 상식과 정말 국민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과 깃발로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완료됐을 때에 그 깃발을 찾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정말 대의를 위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신 목소리도 사실은 당 내에서 이전에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크게 이렇게 칭찬해드리거나 크게 기대를 해드리거나 그러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시작이 끝까지 간다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또 다른 깃발로 새로운 씨앗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새로운 미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설주환 실장님, 일단 홍영표 의원 굉장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 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많이 좀 반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른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 어찌 보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송영길 대표 때 대표 경선도 나섰을 만큼 어찌 보면 민주당의 대표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같은 공평한 어떤 경선 기회조차도 뺏어버리는 이러한 어찌 보면 사천에 가까운
지금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오시게 된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아마 지금 어떤 민주당의 기존의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 지금 잃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노무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듯이 이런 과거에 어떤 있었던 민주당 정신을 되살리는데 아마 저는 큰 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 혹시 제안하셨나요? 저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바로 입당은 아마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민주연합이라는 어떤 형태로서 예. 형태를 구성하신 다음에 아마 결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공천 파동에 대응해서 당 수습에 좀 방점을 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옮겼죠. 김영주 의원 어제 지역구를 찾았고 또 하나요. 여기서 긴급 현장 기자회견도 가졌는지 저희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저희가 어제 살짝 짚긴 했는데 사안이 하루 만에 좀 굉장히 좀 커졌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전략 공천됐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비서 인사비서관, 굉장히 긴데 이 부분을 두고 사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커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권향엽 후보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권 후보를 당초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지역의 현역인 성동영 의원이 하위 20%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봉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지도 않은데 갑자기 컷오프가 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 후보가 스스로 어제 오후 2시에 이 전략 공천 철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5시에 최고위가 긴급 소집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현역 의원과 함께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남 지역에 이 여성 의원이 애초에 없었고 또 이번 총선에서 여성 30% 이상 공천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권 후보를 전략 공천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권 후보 역시 자신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사적 인연이 없고 자신은 부실장을 역임했을 뿐이지 개인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 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키로 했습니다. 쭉 들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격앙이 돼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고발하겠다.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전략 공천이 논란이 됐고 어제 갑자기 또 경선으로 됐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 보면은 누굴 막론하고요. 네. 배우자 관련, 특히 가족 포함해서 배우자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를 어떤 인물을 막론하고 굉장히 반발을 사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과유불급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한테 좋게 판단되지 않거든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 더 춘풍추상, 좀 더 가을 서리발처럼 좀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잘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정치는 경기가 아니라 경연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무대 위에서 몇 팀, 뭐 2팀 내지는 3팀, 4팀이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을 보고 점수를 주는 건 국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직자 출신 맞고요. 여러 부실장 중에 한 분 맞아요. 그래서 저쪽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공격한 부분만 부각시키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당직자가 좀 많습니까? 거기에도 보직과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직과 역할이 여사와 관련된 보직과 역할이었으면 국민 눈에는 가까울 수 있지.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구심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처리했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보였고 우리가 그거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더 당당하게 그럼 경선으로 갈게. 아주 전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처리를.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국민에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처리 안 합니까?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당당하겠죠. 이걸 뭐 내 배우자 일이니까 막 감정이 좀 격앙이 돼서 뭘 하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만약에 비춰진다면 그건 약간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지금의 현 처리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요걸 내세우면서 좀 약간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준수 의원님, 일단은 김상일 부대변인은 일단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좀 공세를 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번복을 해서 곧장 경선으로 가겠다라고 대응을 발빠르게 했거든요.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지적이나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만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전략공천이라는 거를 제대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략공천을 해왔다면 저런 사안은 묻힐 수도 있었을 건데 그동안 민주당의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수단으로 개파공천의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제 저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발끈 어쩌면 막 호들갑스럽게 강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 화살을 돌리면서 화풀이를 국민의힘 쪽에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지나갔겠습니까? 반드시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저는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냥 이재명 대표 화낸 거를 넘어서 이제 아까 대변인 발표를 보니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허위 사실, 뭐 가짜 뉴스. 아니 어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지적사항 중에 허위 뉴스가 어디 있고 가짜 뉴스가 어디 있고 허위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민주당 쪽에서 그냥 화가 나서 스스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요 여기서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권향엽 후보 저분은 제가 과거에 현역 시절에도 제 눈에도 띄었을 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당직자고 굉장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는 중에 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지냈고 다시 돌아와서 4년 전에도 아마 도전해서 경선도 치렀던 걸로 제가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유능한 당직자 출신 인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선을 시키든가 아니면 비례로 주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유독 저 순천 지역에 그것도 벼랑간에 갑자기 여성 전략특구 지정을 하고 거기에 현역으로 있는 사람하고 경선도 아니고 그냥 컷오프를 시키고 저 권 후보를 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의 이력을 보니
부실장 타이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배우자실 부실장. 네, 배우자실 부실장인데 그걸 비서라고 얘기했다고 막 어제 그 허위 사실 뭐 가짜 뉴스 이렇게 하는데 네. 통상 부속실의 모든 직원들은 그냥 비서로 통칭을 하는 게 우리 상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던 건데 워낙 이제 뭐 그 재발절이다고 화들짝 놀라서 저렇게 시끄럽게까지 대응을 할 일인가 저게. 예.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저 상황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법적 조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게 있는데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뭐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 쭉 들으셨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법적 조치에 대한 해석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놨는데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수행비서라고 콕 찍어가지고 했으니까 사실 수행비서는 아니잖아요. 수행비서라는 건 거의 뭐 문고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다른 말로 수행비서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또 권전 비서관이 좀 수행비서가 아니면 SNS에다가 수행하는 사진을 또 왜 올렸겠냐 이런 또 반박도 수행비서가 하더라고요. 아닌 사람들도 현장에는 가요. 근데 수행비서는 상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전화도 받고 연결 역할도 하고 문고리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수행비서라고 한 거는 좀 실수였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실수를 인정하면 민주당도 고발까지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과유불급일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설주환 실장님 일단 변호사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이 고발 그 국민의힘에서 무고죄로 책임 묻겠다 이게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때도 네. 수없이 저도 고발장 많이 써봤고 그랬지만은 네. 다 뭐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무혐의 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저는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 조금 감정적으로 좀 앞섰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배우자 프레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의 이제 대통령 부인이신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여기에 김혜경 여사가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물타기가 돼 버리니까 이걸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저는 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해 봐서 그게 해당하는지 여부만 저는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 전략지구, 그다음에 그 30%를 여성으로 내야 된다라는 어떤 대원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공천 전에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다른 남성 후보들이라든지 괜히 헛되이 거기에서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후보들이 난립할 필요가 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미리 정해놨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 아니면 권양엽 후보에 대한 자질을 떠나서 다른 여성 후보들도 거기에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근데 이 공천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그것을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정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떠한 전략적인 판단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심야 최고위에서도 이 전략공천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한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명분을 그러면 왜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냐, 여성 전략 지역으로 하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게 민주당이 왜 그러면 현역의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 시켰냐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제시해야죠. 서동영 후보가 이 권양의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어떠한 뭐 다른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여성 전략으로 그냥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권양엽 의원을 단수 추천하겠어라고 해버린다 한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그러니까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공천이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은 공천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 실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여사 대 여사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여사 대 김혜경 여사로 좀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차단하려고 좀 강경하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차단하려면 강경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나와야죠. 깔끔하게. 강경하게 나오면은 힘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구나. 김건희 여사도 저렇게 하고 김혜경 여사도 저렇게 하고 아이고 힘없는 우리만 죽는구나. 우리는 어디다 기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되게 심란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치권을 보면 와 우리가 심판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 표는 어디다 줘야 되나 이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 한쪽을 심판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경제 위기도 지금 가지고 왔고 뭐 굉장히 검찰의 어떤 불공정성도 국민 눈에 보면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하려고 딱 보니까 이거 표를 줘서 심판할 만한 심판자 자격 내지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데가 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 민주당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고 춘풍추상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이고 공적 책임을 짓는 듯한 대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리 잘했잖아요. 권양엽 의원이 사천으로 보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털어내겠다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 처리 잘했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 부분도 저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이런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만남인데 어떤 말들 오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조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처음부터 둘러싸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꾸로 화살촉처럼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진 의원님 쭉 얘기 들으셨는데 민주당이 사실 조국의 강, 이른바 조국의 강을 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더 왔었는데 이 시점에 선거 앞두고 손을 잡겠다, 느슨한 연대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떤 의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과 한 달쯤 전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그 무렵에는 민주당이 바로 그냥 선을 확 그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손을 맞잡고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와 민주당이 엄청 급했구나, 위기감이 상당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방증한다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 두 분이 힘을 합치면 그게 어떤 연대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범죄 피의자 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지금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그 지지율 쭉 조사를 쭉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뒤집어지는 조사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보면 그 양당 지지층 합하면 거의 80%가 넘어가서 중도층이 80% 한 70% 이렇게 되는데 중도층이 조사마다 좀 틀린데 중도층이 이제 사실은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는데 과연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중도층이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윤 정권 심판에 조금 기울어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의 그 공천 파동을 보면서 저는 많이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탈한 게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공천파동에 실망해서 이탈했던 그 중도층이 이제 선거 한 달 남기고 선거가 가까우면서 다시 민주당 쪽의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조국 신당과 연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금 잠시 잊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계층이 저는 중도층이라고 봐요. 중도층일수록 그 조국 사태로 상징되던 불공정, 특혜,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민심 이반이 됐었고, 저는 그게 그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밑바닥에 저는 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거리를 두던 민주당이 다시 조국 신당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그 중도층의 표심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국 신당을 연대하는 걸 보면서 다시 좀 그 정권 심판보다는 민주당 심판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의 흐름을 잘 보면서 굉장히 그 깊게 고민을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상황만 보고 조국 혁신당 지금 막 지지율, 비례정당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손잡다가 결국은 중도층 다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조국의 강 얘기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윤석열의 강을 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일까요? 좀 뭐 긍정적인 요소가 그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치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어려워져서 조국 신당과의 연대까지 내지는 느슨한 연대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연합위성정당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합위성정당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끌어들였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보당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중도층에서 이건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지층에서도 느슨한 지지층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비판적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럴 거면 아니 괜히 그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에 그 의석을 줄 거면 차라리 조국 신당에 주는 게 사실상 우리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랑 오히려 색깔이 비슷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위성 비례정당, 연합 유생 비례정당이 실패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일 때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조국 신당과 손을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천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공천이 중도층에게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제목이 없을 거다. 조용하고 뻔뻔하고 뒤에서 국민 속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 공천에도 제목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공천은 지금 사천 논란이 있죠. 근데 비례 공천은 예를 들어서 조국과 연대한다? 그럼 중도층이 볼 때, 저기다가 우리가 윤석열 심판을 위한 표를 부을 수 있을까? 그게 물을 벗어 그 바가지에 담아야 되는데, 저 바가지가 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어떻게 물을 담겠습니까? 그래서 본선을 생각하면 저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 만남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쭉 들으셨는데 설주환 실장님,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인데 뭐 일단 여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에서도 사법구제가 목적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두 분 다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예.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조국 교수도 조국 대표도 이제는 대표죠. 조국 대표도 2월 8일에 어떤 항소심 선고, 2심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조국 신당이 창당이 된 거거든요. 예. 만약 그때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국 신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변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변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는 비례연합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되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비례 정당이 위성 정당이 중도 확장은 아니에요. 둘 다. 조국 신당도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청산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도 길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싸우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구호를 누가 했었냐? 지난 겨울에 지금의 1월 달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새진보연합에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민주당의 어떤 비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중도 확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공천 결과 발표했는데 장가 기자, 이른바 박근혜의 남자들이 많이 공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요. 어제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선거 6번, 그리고 시장 선거 1번에 도전한 7전 8기의 정치 역정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이유에 대해서 현역 후보를 포함한 이 후보들 중에 유영하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요.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대구 중남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혐의의 핵심 증거가 나온 이 태블릿 PC를 훔쳤다며 JTBC 기자를 고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7.8기 도전인데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이런 공천 설명인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좀 경쟁에서 밀린 현 지역구죠. 홍석준 의원은 또 여기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서 봤을 때 대원칙에서 제가 굉장히 지금 어긋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다. 그게 국민들한테 이해를 못 받으면 저는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돼서 오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에 다른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그 공관위원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이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혹시 안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이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고 내일 있을 비대위원회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하기 전에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아까 저희가 조국 개강 얘기했다면 탄핵 개강까지 다시 여러 가운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박근혜의 남자들 공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쭉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민의힘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믿어준다고 한다면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이겼잖아요. 예?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도 어차피 이기지 않겠냐. 그리고 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단수 추천을 할 수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믿어준다면 어차피 질 거니까 생색을 좀 내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과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정부적인 판단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 게 거짓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당하게 경선을 붙여가지고 어차피 유영하 변호사가 이길 거라면 붙여가지고 그냥 하게 하는 게 다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무적 판단으로서 한쪽 끝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들어와가지고 그 끝에 지지자들이 또 난리를 칠 때 당내 선거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강성 지지층이 가장 무서운 게 당내 선거예요. 당내 선거, 예. 당대표 선거. 근데 이렇게 공직자 후보 추천하는 공직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다면 당직 선거, 다시 말해서 당대표 선거나 이런 데서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눈에는 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어들고 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지금 점점 쓴소리를 듣는 거를 불편해하나? 초심을 잃어가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예. 김근식 그 후보가 방송에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 공천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랬더니 바로 우리 후보를 폄하하냐 이렇게 입틀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정권부터 해서 집권 여당까지 앞으로 입틀막이 굉장히 심해지겠구나.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조금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진 의원님 일단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TK 지역 공천이었는데 또 친박계 인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대구 쪽이라고 하면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는 경선을 치러서 된 거죠. 근데 대구 시민들한테는 이 도태우 변호사가 됐든 유영하 변호사가 됐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나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경선을 치르더라도 물론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경선에서 된 분이고 그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도 경선을 치러도 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결국 경선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보다 지지를 많이 보내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경선을 모양을 그렇게 갖췄더라면 더 뒷말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보통 이게 당에서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잖아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의미 속에는 약간 논리가 좀 궁색할 때 그거를 통칭해서 좀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거를 조국의 강하고 무슨 탄핵의 강 이번에 이 공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들 공천한 걸 두고 뭐 다시 탄핵의 강 이렇게 할 그 상황은 아니다. 이미 많이 지나간 일이라서요. 아니, 어쨌든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태극기 부대나 이쪽 분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뭐 과거의 얘기까지 꺼내면서 또 문제를 뭐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궁금증도 나오는데 한번 과거에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느 지역 가서 이 후보를 당선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기는 체력상 문제가 있다. 조금 약한 강도로 뭐 하실 수는 있겠죠. 문제가 강하신 분이고 또 한 번도 그런 뭐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달서를 선택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돌고 돌아 뭐 고르고 고른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골라서 갔으면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계신 데랑 좀 인접한 지역구를 선택하겠다는 것도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저희 MBN 시사 유튜브 나와서 한번 눈물 흘리는 모습도 좀 보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 지금 아까 저희 전화 인터뷰했던 홍영표 의원이 탈당 선언을 저희 MBN에서 한 것처럼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 돌아봐서요. 설주환 실장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도 좀 선거 활동에 좀 도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저는 이렇게 대중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여요. 이미 하실 만큼은 했다. 그리고 이제 대구라는 곳이 어찌 보면 물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정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이 또 어찌 보면 정치 재개 아니야? 라고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유영아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본인이나 유영아 후보 본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어떤 확대 해석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이거나 저는 그렇게 지지 호소를 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에 국민의힘에 설화주의보, 그러니까 말조심 경보를 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 때문인데요. 성 의원은 지난 3일 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잘 키운 인재의 예로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운 선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이 당연히 편치 않겠죠. 지난번에 장성민 후보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150석을 확보해 민주당을 압도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자꾸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달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언 의도가 좀 곡해됐다 이런 취지로 해명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다른 걸 다 떠나서 민감한 이름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 해명이 엄청나게 더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사례를 잘못 들었으면 반성을 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역사적 감정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건드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더 잘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인정을 못하고 그 과거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한 셈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당대표면은요 공천 탈락시키겠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비교할 게 이토 히로부미뿐이 없습니까? 사례를 들 게 그것뿐이 없습니까? 저런 사례라면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해외 선진국에도 되게 많아요. 왜 굳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잘 컸어도 잘 큰 거 가지고 그게 우리한테는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잘 큰 사람을 왜 우리가 피해자가 그 잘 컸다고 얘기를 해주죠? 저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지금. 그리고 저 해명 사과 안 하면요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공직 후보로 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쭉 내용을 보면은 좋은 얘기를 하다 갑자기 좀 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에 좀 주의보 내린 게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보통 보면 말 실수할 때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 종종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저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당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건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초만 해도 그 정권 심판론의 대통령 낮은 지지율 그거와 싸워야 되는 이 총선을 앞에 두고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총선 준비를 시작해 왔는데 어쨌든 그 옆집 민주당이 워낙에 시끄럽고 공천 파동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조금 이제 여유를 되찾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는 지금부터 남은 한 달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2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역대 총선을 보면 말 한마디 실수로 당락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정말 방심하지 말고 계속 긴장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요. 상대평가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잘하면서 실수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남아있는 요건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좀 아까 자막이 나갔잖아요. 이걸 금기시 이런 발언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열등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열등의식을 가진 열등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신 모든 국민은 열등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겁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여자의 강원대학교 의대 건물 앞에서 두 남성이 삭발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류세민 의대학장과 유윤종 의대의학과장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대가 현재 49명인 의과대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자 교수들이 반발하며 직접 삭발 투쟁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대학이 교수들의 의견과 다른 140명 증원 신청서를 제출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나섰는데요. 복지부의 대입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갈등은 확산하는 분위기. 더는 환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부와 의사들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3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의사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숨진 팝스타 마이클 잭슨 때문에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됐다며 징역형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건 우리나라뿐이고 그것도 식약처가 단순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는 항변을 내놓은 의사 측 변호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고요. 하지만 이 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2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어 원하는 대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그의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